안녕하세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 선생님들의 작품을 연구라고까지 아직 잘 못할 것 같지만 그래도 많은 공부를 하고 오늘 조금 제 공부한 내용이 선생님들한테 공감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오늘 간단하게 좀 30분 정도로 이끌어보고자 합니다. 일단 이런 무대에 서는 게 사실은 학회에서는 무대에 설 때 그냥 뭐 편하게 막 옷도 입고 가는데 오늘은 제가 딸이 사준 어버이날 선물 옷도 입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사진을 보내라는데 사진 찍은 지 굉장히 오래된 사진을 계속 보냈더니 계속 화소가 났다고 야단을 많이 맞아서 제가 이번 기회에 아주 멋지게 사진도 한 장 찍어보고요. 그래서 이 마음이 조금 이렇게 상큼해지면서도 긴장을 갖게 하는 그런 발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잘 경청해 주시고 또 제가 잘못 본 부분이 있다면 많은 지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도 앉아 계시니까 저도 키도 작고 하니까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제가 저렇게 정한 거는 작품 6개를 리뷰를 이렇게 작품에 대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제가 받은 작품이 5개였어요. 그거 지금 현재까지 아직 선곡은 작곡가 선생님의 의도에 따라서 음악 충분히 그래도 올라가지 않았고 오늘 발표에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곡이 줄어서 한편으로는 조금 마음이 홀가분했고요. 그 줄은 거에 또 일렉트로닉 사운드라고 제가 굉장히 무서워하는 그 제목이 있어서 한편으로 좀 더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근데 5곡을 보고 제가 이렇게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냥 한 곡을 소개하는 것은 발표자로서는 조금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이 5곡에서 뭔가 공통점을 뽑아낼 수 있는 게 뭘까 굉장히 악보를 보고 음악을 제가 가지고 있는 음원들이 있을 때 음원을 들으면서 고민을 해보고 뽑아보고 여기에 맞춰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음악 음색적 상상입니다. 저게 상상에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더 이야기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연주될 곡목은 총 6곡입니다. 그래서 최경화 선생님 작품을 시작으로 해서 안유진 선생님 작품으로 6곡을 3곡 아마 이제 전후로 들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하는 데 있어서는 안두진 선생님 작품은 언급이 되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지 모르겠지만 일단 작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일렉트로닉 사운드라는 거에 거의 공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5분 선생님 작품을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작품을 보면서 음악을 듣고 막 고민을 하다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쓰신 리뷰를 그 프로그램 노트를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노트를 쓰실 때, 그 다음 작품을 쓰실 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시고 여기 어떤 나의 아이디어를 담을까 하는 그 고뇌를 겪은 하나의 자식과 같은 작품이어서 선생님들의 그 작품에 대한 프로그램 노트를 한번 제 발표의 근간으로 한번 삼보고자 싶었습니다. 그래서 몇 분 선생님의 프로그램 노트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윤승현 선생님께서 음악적인 연결 역시 음악 모호함으로 이어진다 했습니다. 근데 이 작품은 이제 또 나중에 설명할 때 왜 연결, 모호하는 단어가 있을지는 아마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김신홍 선생님께서 어떤 장르의 음악을 듣고 이해하였다라고 느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각자 느끼는 바가 다르겠지만 그 중에서도 패턴을 인식하였을 때 대체로 이해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프로그램 노트에 쓰셨습니다. 그다음 맨 처음 곡으로 최경화 선생님께서 작품에다가 푸아드로는 스페인어의 그림을 의미하며 첼로와 오보에의 이중주에서 어우러지는 음색과 분위기를 그림을 그려가듯 작곡되어졌다라고 쓰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몇 개의 단어를 제가 조합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모호함, 이해하였다, 패턴, 음색 이러한 단어들을 가지고 제가 한번 이상하다, 낯설다, 듣기 싫다라는 평을 달게 되는 모호한 음악을 이해하기 위해서 청자도 새로운 감상 포인트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것은 바로 음색과 패턴이다. 여기에 오신 분들은 사실은 그냥 단순한 청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 말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음악회장에 오시는 분들, 또 음악 춤추를 읽으시는 분들은 저 청자도라는 데에 조금 자각을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선생님, 이 작곡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고민과, 그 다음에 저번에 쓰신 작품과, 또 오늘 요번에 쓰는 작품과, 그 다음에 쓸 작품에 대한 굉장히 많은 고민과 공부와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청자들은 항상 똑같은 자세로 음악을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청자들한테 선생님들이 그런 메시지를 프로그램 노트에 담지 않았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저런 글을 음악 춤추에다 하나 써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연도 음색과 패턴으로 진행을 하게 되어질 겁니다. 자, 여기서 낯선 음악의 감성 포인트에서 아까 한 이야기를 계속 한번 좀 연결해보면, 우리가 언제부터 청자들이, 그러니까 음악 클래식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아니면 지금 음악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하고 있는, 특히 실기를 전공하고 있는, 작곡은 조금 분위기가 틀리기 때문에요, 하는 학생들이 현재 작곡되어지는 음악, 아니면 20세기 음악이라고 하는 것들은 내가 그거 연주해야 돼? 하는 이러한 자세들, 그렇게 낯설게 느끼는 것이 도대체 음악사적으로 봤을 때 언제부터일까? 라고 생각을 하면 아마 무조 음악이 시작되면서부터가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잠깐 쉴까요? 제가 목소리가 오늘 떨려서 크게 안 나오네요. 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낯설다라고 하는 게 조성이 없어진 음악을 들으면서부터 사람들은 이상한데 이 음악이 왜 이럴까 하면서, 그게 바로 조성이 없어지면서 생기는 현실화하기 어려움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음악은 계속 발전을 했기 때문에 12음 기법으로 총력음악으로 발전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제 계획을 세워서 음악을 작곡하는 건데, 그게 여전히 청자들한테 그 논리성이 하나도 전개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청취 불가능성 하면서 60년대 들어와서 리게트라는 작곡가는 음악을 구성하는 모든 매개변수 다 독립시켰어. 리듬, 다 독립시켰는데 거기서 간과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음의 색깔이다. 음색이 가장 중요한 건데 음색을 간과했기 때문에 그런 구조적인 것이 안 들리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음색 작곡이라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합니다. 또한 충돌음악을 추구하였던 작곡가들은 얼마나 정확하게 연주를 할까, 얼마나 이거를 세밀한 음들을 분해를 할 수 있을까, 얼마나 세밀한 리듬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방편에서 전자음악 쪽으로 방향을 우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자음악 음색 작곡, 그럼 음색이라는 것을 추구한 음악은 그만 낯설지 않았을까? 여전히 낯설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음악의 구성 요소들을 언급을 했지만, 지금의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이든 아니면 클래식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든 현대 음악을 너무나 즐겁게 들으시는 분들이든 일단 낯선다는 것은 아마 벗어버리지는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럴 때 좀 더 자세를 달리하면은 그 낯선 데에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을 저는 음색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음악에서 음색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창작하는데, 음악을 청취하는데 사용을 했을까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관현악법으로 아주 오래전서부터 음색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레이션을 어떻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악기와 어떤 악기가 조합을 해서 또 색깔을 만들어낼까, 어떻게 그 음악 전개에 있어서 이런 악기의 조합들에 의한 색깔들이 하나의 역할을 할까 하는 고민들을 상당히 많이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60년대 들어와서 음색 작곡, 음색을 가장 중요한 음악 매개변수로 보겠다라는 그러한 경향 속에서는 리게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클러스터 기법, 그래서 그 안에서 음도, 리듬도, 선율도 전혀 들리지 않는 하나의 덩어리로, 색깔의 덩어리를 들리게 하는 방법을 썼다면, 그의 거의 동시대 작곡가인 펜데르스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굉장히 특수 연주 기법들을 많이 사용을 하면서 음의 색깔에 대한 추구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하는 음악들 속에서는 이러한 거 외에도 텍스처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어떻게 짜임새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걸로도 음색의 차이를 느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은 선생님의 현악사중주를 위한 공감이라는 작품은 아마 제가 이 제목으로 강연을 하게 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감은 음악을 생으로 듣기에 모델을 제공해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악 사중주 하면은 항상 퍼스트 바이올린이 뭔가 선율을 하고 세컨 바이올린이 받아주고 또 첼로도 좀 받아주고 그러면서 첼로나 그 다음에 비올라가 좀 파운드 받쳐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걸 생각을 하는데 오늘 들으시는 동감의 현악 사중주는 선율도 파운도 리듬도 청취할 때 거의 감지할 수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 귀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음색 작곡의 한 예다라고 이 작품을 저는 평가합니다. 그래서 현악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연주 기법이 이 작품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정말로 악보를 하나하나 보면서 이거 어떻게 연주하는 걸까?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하는 연주 기법들이 거의 만약에 그거를 쭉 정리를 한다면 정말 굉장히 많은 양이 나올 것 같을 만큼 많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오늘 들으실 때에도 굉장히 다양한 현악기의 소리들을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악기가 하는 소리 말고도 이 작품에는 보면대를 문지르는 소리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악의 영역, 음이라는 것에 대한 그 넓은 확장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보를 잠깐 보여드리면 바로 이런 부분, 제가 오렌지색으로 이렇게 체크해둔 이 부분을 보시면 그 보면대를, 그 다음 보면대의 그 스탠터를 문질러 주라고 이런 크기의 활대로 문질러 주라고 이런 지시어들이 있습니다. 악보 전체의 그 노테이션에 대한 쭉 설명이 한꺼번에 되어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받은 악보에는요. 그래서 악보를 그때그때 설명이 있어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래서 악기가 내지 않는 다른 소리까지도 현악 사중주라는 사운드 안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특이한 것을 이야기하면 연주자들이 입으로 내는 속삭이는 소리도 이 현악 사중주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악보를 보여드리면 지금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 포네틱 위스퍼 사운드에서 이 연주자들이 퍼스트, 세컨, 그 다음에 비올라가 소리들을 이렇게 발음을 내게 되는데 굉장히 작은 다이나믹으로 되어져 있어서 저도 음악을 들으면서 이게 그 소리인가 찾기가 조금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들으실 때 조금 귀를 기울여 들으시면 들으실 수 있고 무대라는 것은 또 연주자하고 같이 눈을 마주치면서 들을 수 있어서 아마 캐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위치를 좀 설명해 드린다면 이 연주자들이 소리를 내는 거나 페이지로 한 4페이지 정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대를 가지고 소리를 내는 거는 8페이지 정도에 있었습니다. 전체 악곡이 제가 받은 악보는 15페이지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전반부하고 그 중반부 좀 지나서 이러한 사운드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현악기가 낼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연주 기법들이 포함되어진 음색 작곡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펜데리츠키에 조금 더 가까운 작품이 아닐까라고 한번 비교를 해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나머지 4곡입니다. 제가 설명하는 작품이요. 근데 이 4곡은 분명히 패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패턴이냐? 화음의 패턴이었습니다. 그래서 화음의 패턴들을 모든 곡들마다 작곡가 선생님들이 고유의 패턴들을 가지고 계신데 그래도 그 패턴을 두 종류로 한번 나눠볼 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세야화현이라는 화음 패턴이고 하나는 반음씩 쌓아서 그래서 이 트리오 포 클라리넷, 바이올린, 피아노 이 작품 같은 경우는 12개의 반음을 어떠한 조합으로 쌓았느냐 하는 그래서 반음의 화음 쌓기 이렇게 제가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할 때 이 세야화현이라는 게 조금 낯설으시고 저런 분석적 용어를 사용을 해도 될까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조금 추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야화현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민요 세야세야 파랑새야 목소리가 안 좋아서 부르진 않겠지만 다들 아시는 노래이실 겁니다. 거기 민요 선율 진행이 상행, 완전 4도, 그 다음 2도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또나 하행 5도, 그 다음 2도 이런 4도와 2도의 조합을 지금 현재 한국의 초기 작곡가들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많이 이 용어를 사용해서 작품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야 화현이라는 화음은 한국의 한국적 화성 쌓기라는 용어로까지 이제는 파급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적 화성 쌓기라는 작품은 저도 윤희상 선생님의 고풍우상이라는 작품을 분석하면서 그 가곡에 사용된 화음들이 굉장히 다양한 조합으로 나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세야화연이라는 것의 바탕을 뒀는데 우리가 사마음도 장사마음, 단사마음, 증사마음, 감사마음 여러 가지 화음의 성격을 변화시키듯이 음들의 임시표들을 추가하면서 화음을 변화시키는 내용으로 굉장히 많은 화음의 변이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러한 화음적인 모습들이 특히 최경화 선생님 곡과 윤승열 선생님 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작품들이 지속화음으로 사용되어 있는 것이 많은 부분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러다 보면 새야 파랑새야 이런 노래 때문에 이거 한국적인가 봐 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음악을 들어보시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이 이런 화연을 사용을 하셨어도 선생님 작품 안에서의 또 다른 새로운 색채로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만 보면은 지금 보시는 악보가 최경화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세야화연이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완전 5도하고 단 2도로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한번 음의 색깔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실황 공연인지 앞부분에 약간 이렇게 음이 그 피치 맞추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따가 이 곡을 설명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구나 아시겠지만 한 부분만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보면은 피아노가 지금 F# C, D 그래서 감 5도와 장 2도 그래서 그 변화된 화음들을 그 다음 여기에서는 펼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음악을 들어보시면 클라리넷인데 오보이하고 클라리넷 같은 목관악기임에도 불구하고 느낌은 상당히 다르실 겁니다. 사실은 이 곡이 음원이 없었습니다. 초연입니다. 여기 윤승열 선생님이 계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요. 초연이에요. 근데 제가 한번 이 서로 다른 똑같은 화음을 썼는데 서로 다른 음색을 들려드리고 싶어서 제 개인 조교한테 이걸 웨이브 파일로 좀 만들어줘 했더니 자기 너무 환상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조금 기계적이죠. 오늘 실황을 들으실 때는 아마 굉장히 좋은 사운드로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작품에 대해서 한번 다시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화 선생님의 쿠아드로라는 작품의 전체 구성은 세 부분 형식입니다. 그래서 A 부분이 맨 끝에 다시 조금 축약되어지면서 반복이 되어집니다. A 부분에 대한 내용은 아까 잠깐 맛볼 보셨기 때문에 설명 안 하는데 B라고 제가 굉장히 대조적인 부분인 것처럼 기여화해 놓은 부분에도 보면은 세아 화연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근데 제가 다른 대조적인 분위기를 가진 세도막 형식으로 대조라는 느낌을 주겠고 B라는 알파벳을 사용한 이유는 텍스처가 달라져가지고 음색적으로 상당히 다른 내용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B 부분의 악보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오보에가 계속 짧은 눈가에 스타카토가 되어진 반복음을 가지고 있고요. 오버헤어 합쳐서 세아 화연들은 이렇게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화연의 사용들, 화음의 패턴들은 A 부분과 B 부분이 거의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텍스처가 달라지니까 다른 사운드를 냅니다. 이게 정확하게 악보에 있는 것만큼 못 자른 이유는 제가 할 줄은 몰라서 딸아이를 시켰더니 어버이날에 특별 선물로 잘라주면서 이렇게 앞뒤를 정확하게 안 잘라줬어요. 근데 선물이기 때문에 제가 넘어갔습니다. 네. 자, 다음 윤승현 선생님 작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클라리넷과 피아노를 위한 기억적 단상극입니다. 자, 작품 전체의 구성을 제가 잠깐 표로 띄워놓는데 아마 윤승현 선생님께서 계시면 화가 나실지도 몰라서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자, A, B, C라고 기여화해 놓은 부분은 선생님 악보에서 이 레터 넘버를 그렇게 쓰셨습니다. 그래서 구성이 틀린 세아 화연을 이 A, B, C 부분에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A 밑에 이제 부속적인 부분들인데 그 부분은 이 음악은 6개의 짧은 음악 단편과 7개의 짧은 곡이 연결되지 않은 채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곡은 지금 날아가는 박스들은 좀 악곡이 길진 않지만 어떤 곡의 형태들을 가지고 있고 지금 네모 박스를 받지 못하는 것들은 아까 들으셨던 아까 A의 A3를 제가 웨이브 파일로 만든 걸 들으셨거든요. 굉장히 짧은 단편입니다. 그래서 이 단편과 짧은 곡들이 연결이 되지 않은 채 나열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편과 짧은 곡을 연결하여 닫힌 형식으로 만드는 것은 연주자의 몫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은 20세기 음악사를 보면 슈토크하우젠이라는 작곡가가 피아노 소품 11번에서 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우연성 음악에서 열린 형식에 대한 모습들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슈토크하우젠의 피아노 소품 11번하고 조금 구분을 둔다면은 우리 윤승현 선생님의 곡은 조금 조정된 우연성 음악이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띄워놓은 것이 우리 작품의 맨 처음 프로그램 그 작품에 써 있는 내용입니다. 연주 시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연주자의 바람인데요. 밑줄 친 부분들은 제가 쳐가지고 온 건데 이 부분들을 보시면은 어떻게 전체 형식을 닫아야 되느냐 하는 제안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슈토크하우젠이 3번 단편이 반복되면은 작품이 끝난다 라는 것보다는 조금은 작곡가가 앞뒤에 어떤 내용들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조정된 우연성 음악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이 아까 큰 알파벳, 그러니까 대문자 알파벳 A, B, C도 다 세아 화연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A와 B 부분 같은 경우에는 3원과 같이 3개의 그래서 단위도와 완전 사도의 다양한 조합에 의한 세아 화연이 나온다면 C라는 레터 넘버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에는 세아 화연들이 중첩이 되어져서 4음 이상의 음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A 부분을 잠깐 보셨기 때문에 C 부분을 보여드리면은요, 이런 형태로 해서 그 세아 화연들을 중첩을 해서 사용을 해서 좀 더 두터운 층을 만들어내고 계십니다.
자, 이 부분까지 웨이브 파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분 선생님의 작품을 보니까 같은 오브제를 사용했는데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다 해서 머릿속에 그림이 하나 떠올라서 한번 연결을 해봤습니다. 쿼드러와 기억적 단상들은 세아 화연이란 동일한 음악적 오브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각 작품의 음악적 내용은 닮은 꼴은 아닙니다. 그래서 앤디 워홀의 마릴린 먼로 두 폭이라는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작품이 마릴린 먼로 두 폭이라는 그림인데 실크 스크린 처리를 하면서 한쪽은 컬러로 한쪽은 흑백으로 만들어 놓은 작품입니다. 그래서 마릴린 먼로라는 동일 오브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컬러와 흑백으로 그리고 최경화 선생님 곡이나 윤승현 선생님 곡에서의 그 A는 아니면 각각의 여러 단편과 음악적인 짧은 곡 중에서의 그 세아 화연들이 어떻게 사용이 되어지고 있느냐 하는 그 각각의 조금씩의 다름은 확인이 가능하죠. 여기에서 그림에서 우리가 어떻게 실크 스크린 처리를 했느냐 하는 비교가 가능한 것처럼. 그런데 두 곡이 같은 오브제를 분석할 때 제가 뽑아냈지만 두 분은 각각의 선생님들의 작품 세계를 가지고 있는 다른 색깔로 들려왔습니다. 자, 김순영 선생님 곡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품 전체의 구성은 최경화 선생님 곡처럼 세 부분 형식입니다. A, B, A 형식으로 볼 수 있었고요. 화음 패턴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맨 처음 작곡가들의 그 프로그램 노트에서 인용을 할 때에도 선생님 글을 인용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A 부분만 예를 들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화음이 굉장히 많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반응 간격의 음정들을 7도 간격으로 벌려서 사성으로 만든 동시 울림음인데 이 동시 울림음이 굉장히 불규칙한 박자 체계 속에서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A 부분의 아주 전반부 거의를 8분의 15박자 16분의 25박자, 그 다음 4분의 3박자는 지소음으로 연결이 돼서 다시 들리진 않습니다. 그 다음 8분의 17, 그 다음에 16분의 28, 그 다음 4분의 3 연결하고요. 20분의 8,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불규칙한 박자의 척박에서 들려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화음이 거의 중심 조성, 중심 화음처럼 A 부분에서 등장은 하지만 매번 그것들이 들릴 때 같은 음색, 같은 음향적인 조합으로는 들리지 않았던 것으로 저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악보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A 부분의 시작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잘 나눈 화음이 바로 이 화음이고요. 바로 두 번째 마디에서도 반복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매 그 불규칙한 박이 등장할 때마다 이 화음이 반복이 되어지는데 들으실 때마다 다른 음향적 조합으로 들으실 수 있는 것 위에 있는 세 개의 선율선이 서로 다른 음악적 짜임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록색 서큘러한 데에는 글리선더 되어지는 현악기의 소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하모닉스 하는 색깔을 들립니다. 그 다음 이 뒷부분에 있는 추가되어지는 이 화음들도 아주 미분음적으로 아니면 반음적으로 변화를 되거나 아니면 화음이 살짝 첨가가 되어지거나 그 다음 부분에서 또 삭제가 되어지거나 반음 변화를 갖거나 해서 아주 미세한 미니멀한 변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앞부분 잠깐 음원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음씩 쌓는 화음을 7도 음정으로 넓혀놓은 이 사성으로 이루어진 화음이 굉장히 자주 들리지만 들을 때 어느 순간 그 소리가 아닌 다른 덩어리로 이렇게 들으시는 내용이 있으셨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예, 이윤석 선생님 곡을 마지막으로 이제 소개드렸는데요. 예, 클라리넷과 바이올린, 피아노를 위한 삼중주입니다. 전체 작품 구성을 한번 보시면, 예, 대칭 구조다라고 저는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성이라는 게 없어지는 음악들, 무조 음악으로 들어오는 단계 속에서 그 현식을, 조성과 연결되어진 형식을 어떻게 대체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을 20세기 전반에 작곡가들도 상당히 많이 했었던 것으로 예, 확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드뷔시 같은 경우에도 대칭 구조로 악곡을 쓰거나 바르톡 작품에서도 등장을 하는데 이윤석 선생님 곡 아주 굉장히 재미있는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터 넘버가 예, A부터 L까지 있는데요. A 부분의 텍스처가 L 부분에서 반복이 되어지고요. B 부분의 텍스처가 K 부분에서, C 부분의 텍스처가 J에서, D와 E는 좀 같이 묶어서 가게 되더라고요. 이게 H하고 I라는 레터 넘버에서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F와 G는 시메트리의 대칭 축을 형성을 한다라고 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텍스처가 거의 예, 비슷한 모습들로 앞뒤에서 거울 대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각 부분에는 그런데 이 A부터 L까지의 그 레터 넘버에 보면은 예, 아주 10이 있다는 표에 의한 아르페지오 음형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 12 있다는 표의 음형이 굉장히 특징적으로 들리는데, 예, 모두 그 음표들을 이렇게 쳐보니까 완벽하게 예, 10이 반음을 다 쓰지 않은 부분이 바로 A 부분이었습니다. A 부분에는 11개의 반음하고 한 음이 반복이 되어져 있었고요. 그 다음 B 부분에는 12반음이 이제 다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12반음을 순서적으로 도, 도샵, 레, 레샵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어떤 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따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데 B에서 등장한 12개 반음을 다 사용한 아르페지오 그 음형이 D하고 E에서도 반복적으로 똑같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H하고 I에서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곡은 그래서 A부터 L까지의 레터 넘버에 4개의 아르페지오 음형이 있다라고 보는데 F에 나온 또 하나의 아르페지오 음형이 G에서 또 반복이 되어져서 그 특징적인 음형은 4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같은 구성 펼치나온 같은 음색이 들리는 부분들은 텍스처가 똑같은 데서 등장하면 같은 음색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A 부분하고 L 부분을 비교를 해서 본다면 A에 나온 10이 있다는 표 펼친 화음들은 예, 더 작은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아까 예, 그냥 반음으로 쭉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패턴이 있다 했는데 그 패턴은 단삼도, 장이도, 단이도의 조합이다라고 저는 분석을 했습니다. 자, 악보를 띄워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분이 A 부분이 아주 처음 시작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L 부분입니다. 어때요? 똑같이 제가 대칭 구조다라고 보는 것에 요 내용을 보시면 공감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12 있다는 표의 패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음이 L에도 그대로 아르페지오 음형이 들리는 건데 화음 패턴은 예, 아까 A 부분에는 11개의 반음의 반복음이 있다. A음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11개 반음만 등장을 하는데 자,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예, 단삼도, 장이도, 단이도의 반복이 보입니다. 그런데 아이고 틀렸네 하실 거예요. 요 C샵이 하나 변화음입니다. 그래서 요거 변화를 왜 줬을까 했더니 예, 중간 부분이 바로 역행입니다. 그래서 화음이 예, 단이, 장이, 단삼으로 쌓아서 화음 구성의 역행형의 모습이 있어서 11개 반음하고 예, 그 다음에 한음이 반복이 되어진 부분이 있고 그래서 큰 패턴 안에 작은 패턴들을 또 가지고 있고 그 패턴의 변화를 담고 있었고 A 부분에 나왔던 이 아르페지오 음형이 계속 아르페지오로 나온 게 아니라 아주 한 번만 들릴 때도 있어요. 예, 그런데 A 부분에 그대로 반복이 되었습니다. 자, 같은 구성 8진화음인데 다른 음색으로 들릴 때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B 부분하고 I 부분을 비교를 하겠는데 아까 제가 텍스처 짜임새의 대칭을 이야기할 땐 B 부분은 예, L 바로 전인 K에서
대칭적이다 했는데 I에도 이 화음이 사용이 된다 하는 거는 예, 제가 아까 예, 표로 보여드렸어요. HI, 그 다음에 D 이렇게 같이 나온다 하고요. 그래서 B 부분에 18마디에서 10이 있다는 표가 한 번 딱 등장을 합니다. B 부분에서 오로지 한 번밖에 안 등장하는데 그게 I 부분에서 95마디에서 클라리넷에 의해서 4번 반복이 됩니다. 자, 악기 색깔이 일단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 다른 악기들과의 조합의 텍스처가 변화를 해서 같은 구성의 펼친 화음이 그대로 들리지만 다른 음색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부분이 B 부분이고요. 그 다음 지금 보시는 부분은 I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B 부분에서는 10이 있다는 펼친 화음이 피아노에서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I 부분에서는 클라리넷에 의해서 4번 반복이 되어집니다. 자, 이 안에 제가 아까 B 부분은 12개 반응이 다 있다고 그랬어요. 그쵸? 그래서 12개 반응들을 보시면 일단 예, 단삼도, 장이도, 단이도 똑같은 구성입니다. 그 다음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F샵 변화 주면서 구성은 그래서 단삼도, 장이도, 장이도로 변화를 줘요. 그 변화를 주는 이유는 아까 말한 그 대칭, 역행형을 만들기 위한 건데 지금 초록색으로 들어온 부분은 예,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단삼도 그 다음에 단위도 장이도 그래서 그 화음을 구성하는 패턴의 순서를 바꿔줬어요. 이 순서를 바꿔주는 이유는 12개 반응을 다 등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A 부분에서 꼭 예, 처음 전주처럼 좀 모자르는 예, 12음에 있다는 글을 보여주고 B 부분에서는 완성된 모습으로 가지 않았나 나름 해석을 해보고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역행형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패턴이 I 부분에서 등장을 해요. K 부분에서 등장할 때는 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음색이 같이 들리는데 I 부분에서 등장할 때는 이렇게 악기가 바뀌었고 그 다음에 다른 악기들 간의 지소음과 예, 그 다음 동음 반복에서의 차이로 인해서 음색이 다르게 들린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까지는 제가 웨이브 파일을 못 만들었습니다. 오늘 연습을 해서 들으시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래서 예, 발표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세미나를 마치고 연주회장으로 가면서 예, 음색적 상상이라는 제목을 가능하게 해준 요소들을 한번 정리해봅니다. 일단 특수 연주 기법입니다. 20세기 들어와서 색깔이라는 것을 음색을 중요시하면서 많은 작곡가들은 예, 그 악기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음색을 끊임없이 추구하셨고 오늘 들으시는 작품 속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화음 패턴입니다. 예, 화음 패턴을 다른 색깔로 들을 수 있어서 텍스처가 다르다는 것, 그 다음에 악기의 음색 변화를 추구했다는 것, 그 다음 화음 패턴의 최소의 변화들을 주었다는 것, 이런 형태의 내용들로 오늘 제 강연의 음악 음색적 상상이라는 내용을 결론 짓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네, 선생님. 질문 유도하기 위해서는 저는 아시다시피 옛날 사람이니까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 이제 도입부에서 조성음악하고 이제 대비했잖아요. 그래서 조성음악도 보게 되면 작곡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이 다루는 그렇죠. 것이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보게 되면 선율의 그 베이징이 있듯이 조성 안채성 거죠. 네. 조성에도 보게 되면 화음 구조나 스트럭처가 어떤 프레이징이 있고 센텐스가 만들어지면서 전체적인 진행의 그 나게 만들어지면서 그림이 형성되습니다. 펜데스키나 리게티 같은 경우를 봐도 비록 그것이 무조라 하더라도 아까 여러 가지 뭐 A, B, C 이렇게 부분들 A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A부터 이제 L까지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방금 말씀 들었던 핸더슨이나 리게티나 또는 그 외에 다른 사람들하고 이런 무조음악이라 하더라도 그것들이 어떤 고전 조성 음악에서 보여줬던 그와 유사한 또는 그런 흘리지만 다른 형태로 어떤 전체의 그림을 만들어서 가는 설계도와 같은 집의 형태와 같은 음악적 형태가 있다고 진행이 이분들의 생각이 그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은 전혀 안 해주셨기 때문에 특히 맨 처음에 말씀하신 윤성현 선생님하고 최경아 선생님 그 다음에 김시인 뭐 같은 경우는 분명히 그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것이 있어져야만이 네. 호흡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또 그것도 어떻게 나타나는 거죠. 실은 그것이 작가의 특성을 짓는 어떤 특징적인 요인이 되죠. 더구나 무조음악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은 선생님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선생님 질문 너무 제가 전체 작품을 이 세미나에서 할 수 없어서 짧게 간단하게 조금을 설명해서 들으실 때 큰 거를 음악회장에서 들으실 수 있게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선생님 제가 간과하고 넘어간 부분을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ABA 형식이다, 지메트리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작품에서 그런 부분들이 서로 연계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리게티 작품 경우에서도 제가 음색 작품할 때 리게티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아트모스페르인데요. 리게티가 그 작품을 쓰고 자기는 전통 형식은 절대 쓰지 않았다고 글로 굉장히 많이 남겨놓습니다. 근데 완전히 클러스터 기법으로만 해서 했는데 그 클러스터의 텍스처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제1주제도 있고 제2주제도 있고 제시부도 있고 발전부도 있고 재현부도 있다고 저는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음색으로만 묶어서 선생님들 작품을 이야기를 했을 때 사실은 그거는 저의 분석적 관점이고요. 이 작곡가 선생님들이 의도하신 이 작품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으신 메시지는 따로 있으실지는 모릅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본 이유는 특히 최경화 선생님 같은 작품을 선생님의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게 눈에 확연하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A, B, A라고 보면서 아까 제가 B가 아주 대조적인 것처럼 다른 알파벳을 A, A-A2-라 하지 않고 B라고 쓴 이유는 텍스처가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화음은 기본적으로 서양 화음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위에 있는 오보에라는 악기하고 조합을 하느냐, 오보에가 어떤 음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B라는 음색적인 대조성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었다라고 해서 ABA를 봤고요. 그 다음에 윤승현 선생님 작품은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들을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윤승현 선생님 곡은 단편으로 박스로 이렇게 쭉 나와져 있기 때문에 연주자들이 이거를 어떻게 조합을 해서 연주를 할지를 몰라서 이거를 어떻게 전통적인 형식에 있어서 이 텍스처가 어떻게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든가 하는 건 볼 수는 없었어요. 근데 크게 레터 넘버가 알파벳 대문자 A를 B, C를 썼을 때에는 그 A라는 것 안에 들어있는 이 아이들 그 다음 이 소문자 같이 B로 가는 것들은 음악적으로 유사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편과 짧은 곡들이 연결이 되어져 있을 때에는 서로의 연결성의 유사 고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초연회 들을 때, 그 다음 나중에 다른 음악 회장을 들을 때 또 다른 음악을 들을지라도 연결성은 있는데 이거를 듣지 않은 상태 속에서 이걸 ABA 형식이야, 이게 소나타 형식이야 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윤승현 선생님 작품 같은 경우에 있어서 끝부분에 이렇게 C가 오게 하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A, B 혹은 B, A를 중심으로 C가 반드시 와야 된다 했어요. 그 다음에 C 다음에 나간 Z라고 하는 큰 틀의 끝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C라는 것이 앞뒤에 꼭 오게 하고 안에서는 어떠한 조합이 있어도 된다라는 것은 작곡가가 이 안에 이 소문자들로 씌워놓은 거 안에도 유사적인 연결 고리들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음악에 있어서의 그 텍스처의 흐름들은 여전히 있는데 제가 아까 질문 드린
저런 거보다도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네. 조선음악에서는 예를 들면 무슨 조에서 무슨 조가 하게 되면은 네. 전체 음의 진행이 나오잖아요. 네. 그럼 C까지가 A 그러면 A의 형태가 그려지고 네. B는 이제 어떻게 그러면 나온단 말이에요. 네. 크로마트까지 다 포함해서. 근데 이제 무조로 오면서부터 저희들이 그냥 음열이라든가 네. 다음처럼 뭐 함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가 말하고 있다. 네. 근데 실제로 가서 리게티나 또는 펜데르스키나 뭐 스토하우저나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할 때는 저런 것도 하지만은 그 다음에 실제로 작업을 하면서 하는 것들은 여기서는 5도로 갔다.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갔다. 그러면서 그 변화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온다라고 얘기가 되어야만이 네. 작품을 만드는데 의의와 목적과 방향과 네. 뭐 철학적 이유고 뭐 한 것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아, 예.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여기 학생들도 있는데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런 세미나를 하는 것은 네. 그런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얘기를 네. 많이는 못 나가더라도 네. 이제는 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난번 할 때 저 자신도 부끄럽고 네. 저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뭐 부귀 영화를 누릴 것도 없고 이럴 것도 없고 하니까 남지 얘기가 가보면 되니까 네. 만약 내가 한 가지 이야기한다면 그런 질문 당연히 나와야 되고 네. 그 같은 이야기 해야 되고 그랬을 때에 그것이 좋다 나쁘다고 누가 개인적인 품평을 해도 수용하겠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사단부인 작곡가 협회에서 하는 지금 여기 오늘 작곡하는 선생님들이 우리나라의 작곡계 위치에서 이런 데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대한민국 작품을 가지고 분석하고 얘기하는데 어디서 나오겠느냐. 그런데 지금 하는 패턴은 앞에 나오는 뭐 이거는 틀릴 뿐이지 옛날 뭐 김성태 선생님이나 나훈영 선생님이나 뭐 이분들 하실 때랑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밖에 저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렇게 해가지고는 예. 예, 악보 보고 하기 전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그 한마디 몇 분만 보여주고 얘기하면은 악보를 안 보더라도 네. 그리지고 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들으면 악보 전혀 또 연주를 하면서 아 연주가 틀렸구나라고 알면서 헤어진단 말이에요. 또는 반대로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연주를 들으면 작곡가의 의도가 뭐 어떻다 하는 걸 대부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뭐도가 있는 곡이다 아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첫 계기나 어떤 그런 단계 이것을 좀 얘기해 주십사 하는 얘기죠. 근데 그거는 제 역량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세미나를 하면서 거의 5곡을 그것도 거의 초연되는 곡들을 예, 이 세미나를 해야 되는데 이 하나의 작품에서 이 화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의 학술 논문을 하나를 발표하는 것과 같은 것을 5곡을 이 짧은 세미나 안에서 다 보여드리지는 못했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한 작품을 그렇게 분명히 분석이 되어져야 되고 연구가 되어져야 되는 필요성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저는 죄송하지만 잠깐 나왔었기 때문에 질문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네, 분명한 것은 이만박 선생님께서 굉장히 이제 몰입을 하시기 시작하고 그래서 또 아홉 것은 저희가 짧은 시간 안에 질문이기 때문에 이 선생님의 그 하신 갈망 충격에 힘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은 작곡가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작곡가가 앉아 있기 때문에 윤 선생님이 지금 앉아 있습니다. 작곡가들이 짧게라도 좀 하면 해주는데 좀 어떨까 싶어요. 왜냐면 저는 감사하게 뭐냐면 우리가 쓴 작품을 이렇게 또 앉아서 들여다보면서 뭔가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굉장히 위안이 된다고 생각이 그게 시작이기 때문에 먼저 윤 선생님 한 번 보고 아니면 또 감사합니다. 잘 설명.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 곡은 사실 그 프로그램에 일단 쓰진 않았지만 제 친구를 기억한 게 쓰는 곡이에요. 그래서 제가 A, B, C하고 Z까지 부른 거는 사실은 Z까지 가야지 끝나는 곡입니다. 네. C라는 세 곡을 나왔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셨던 세화가요. 그리고 그 친구의 유튜브에서 제가 가져왔고요. 그래서 조금 더 기억들을 좀 갖고 싶었습니다. 그 기억들을 연결하는 방법을 제가 굉장히 고민하다가 결국은 이제는 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길을 던져보고요. 앞으로 계속 작업을 나가야겠죠. 그래서 일단 특별하게 제가 따로 더 설명드리는 것은 그냥 원래 제
오늘은 그런 오디오 연주 포럼 이쪽으로 쓰려고 해서 따로 봤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거는 이렇게 해서 Z까지 목표를 가지고 환경이라든지 친구들 다 그렇게 봤습니다. 시간 질문할 거라도 너무 시간이 워낙 짧아가지고 이윤석 선생님. 이윤석 선생님. 선생님들 계셔서 그냥 아니 뭐 앉아서 네. 잘 들었고요. 제가 보니까 악보에 사고하면서 미스를 하는 바람에 처음에 음이 11개가 있었어요. 전부 12개 뒤에 분석하신 거죠. 아, 그래요, 선생님?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거 제가 실수한 것 때문에 고생하신 거 같아요. 죄송하고요. 그래서 의미를 부여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메시앙이 썼던 스케일이고요. 네, 그렇죠. 스케일을 제가 이렇게 쓴 건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선생님 기본적인 어떤 소재에 대해서 다 분석을 해주셨기 때문에 조금 그냥 솔직하게만 말씀드리면 어떤 화성의 구조라든지 어떤 음정의 어떤 그 연관성 저는 이제 그런 거보다는 오히려 더 이렇게 음악을 들었을 때 훨씬 더 덩어리로 드러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코케 해설에도 썼지만 뭐 타격음이라든지 세게 때리는 거죠. 아니면 소음이라든지 아니면 소리가 반복된다든지 이것들은 이제 우리가 항상 귀로 굉장히 분명하게 지각할 수 있는 그런 음향적인 현상들인데 그런 현상들 6가지 종류의 어떤 그 사운드의 카테고리가 있다고 하면은 그 카테고리가 각각의 부분에서 그러니까 제가 리허설 넘버를 12개로 매겨놨는데 각각의 부분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타격음이 우세하다라면 타격음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나머지 파성이라든지 아르페지오라든지 그런 것들은 감춰져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다른 부분으로 가게 되면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아르페지오가 계속해서 등장을 하게 되면은 소음이라든지 타격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뒤로 숨게 되고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주가 되는 게 있고 부가 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물을 지각하는 데 있어서도 있고 세상을 보는 데 있어서도 그 둘의 관계를 계속해서 역전시켜나가요. 네. 여기서는 어떤 것이 타격음이 주된 역할을 했다면 다른 부분에서는 그게 부수적인 역할로 들어가거든요. 반복적인 음이 여기서 뭐 주된 역할을 했다면 다른 부분에서는 그게 부수적인 역할이 들어가요. 그래서 각각의 그런 음향적인 요소들은 자신만의 어떤 폭발적인 부분들을 갖게 되는데 그 폭발적인 부분들 안에는 또 다른 소리들이 항상 이렇게 부수적인 소리들로 감춰져 있는 거예요. 원래 생각했던 부분은 이제 좀 그거였어요. 크게는요. 예, 아니요. 근데 선생님 작품 보면서 그거는 저도 그래요. 와닿았었어요. 네, 근데 이거를 그 많은 거를 어떻게 다 설명할까 하다가 제가 포인트 하나를 잡은 게 화음 패턴이었고요. 그래서 보여드린 악보에서 아까 아이 부분 같은 경우가 예. 제가 음악을 글쎄 듣게 되면은 예. 이 부분이 그 좀 숨은 네, 게 되지 않을까. 네, 여기가 이제 소음이 네. 우세한 영역.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열도 있다는 표 여기에서는 굉장히 주된 것처럼 들리겠지만 여기에서는 숨은 것처럼. 예, 그래서 제가 예. 다른 음색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틀리지 않았다고 아니요. 저기 감사합니다. 그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네. 상당 부분 동의하고요. 네. 단지 이제 그런 시각이 이제 선생님은 아르페지오 네. 이제 스케일을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다른 것도 상당히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이제 네, 엮여져 네, 있다는. 네. 네. 자, 그럼 근데 어디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왜 11개에 하나가 반 저도 지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 분석을 하고 학자들의 가장 큰 고민이 그거예요. 베토벤 악보를 보고도 분석, 여기서 왜 이게 왜 나올까? 근데 막 찾아보면 뭐 오리지널에서부터 이 버전을 찾아보면 이게 옮기면서 잘못돼서 그럴 때도 있고 또 작곡가 스스로가 스케치를 하면서 습관적으로 잘못해서 그런데 그것까지도 사실은 학자들은 왜 그럴까? 예,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그래서 저는 재미있는 주제를 만들어낸 거예요, 선생님. 네. 그래서 이렇게 왜곡되어지는 해석을 하게 되어서 아니요.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로 우리 김신우 모델님. 제가 그 곡의 어떤 이제 다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학생들하고 어떤 고전 음악을 공부를 했었을 때 제가 이 부분을 좀 많이 강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주제, 소나타의 경우
1주제에서 2주제로 변할 때 어떠한 느낌, 어떠한 관점으로 변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요. 제가 이 곡에서 주되게 어떤 다른 이제 음악적인 이론보다 저의 느낌 상태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페이지를 우리가 악보를 보면서 들었던 첫 번째 페이지에서 연주자한테 제가 가장 많이 강조를 했었던 건 첫 번째 등장했었던 어떤 부분에서는 좀 질퍽거리는 느낌,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운동성 있는 느낌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질퍽한 느낌은 점점 더 질퍽거리게, 운동성 있는 부분은 더 운동성 있게. 그게 A의 제 작곡에서 제일 크게 느꼈었던 부분이고요. 그 B 부분은 그 질퍽거리고 운동성 있는 부분이 다른 관점으로 봤었을 때 어떠한 관점으로 보여질 수 있는가. 그리고 다시 A-로 들어왔을 때는 그 질퍽거리고 운동성 있는 부분이 또 다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A-로 변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가장 맞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최정원 선생님. 그 신 선생님께서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제 그 화음이랑 리듬이랑 그런 걸 감지할 수는 없다고 이제 하셨는데, 물론 선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래 어떤 선율적인 거를 원칙적으로 배제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 멜로디라는 관점이 굉장히 고전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작곡가 아니면 뭐 예술인으로서 어떤 새로운 거를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제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멜로디는 이제 고전적인 어떤 전유물이다.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어떤 음색적인 바리에이션을 굉장히 저는 이제 중요한 관점으로 보고 이제 작곡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는 화음도 좀 옛날 말이다. 그러니까는 화음보다는 어떤 인터벌, 음정 관계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규칙적으로 이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리듬 같은 경우에는 몇 개의 어떤 리듬 모델들이 이제 계속 반복이 돼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리듬 모델이 한 2-3개 정도 되는데, 그게 어떤 조각들 아니면 좀 확장된 형태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반복이 되는데, 저는 그 반복이 되는 거를 인지를 못하도록 음색적으로 좀 전용을 하려고 이제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한 작품입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선생님 말씀하실 때는 옛날 리게티 작품이나 드미시 작품도 있고 악평을 받았었는데 왜 안 들리냐 했는데 자꾸 나 의도한 거야 하는 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사실 패턴을 보기는 했거든요. 그랬는데 굉장히 그거를 다 보여줄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그다음에 제가 음색적 상상이라는 제목을 붙여놓고 선생님 작품에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메인으로 가다 보니까 선생님 작품에 대한 그런 선생님의 아주 디테일한 창작의 의도를 다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선생님, 그 인지되어지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작곡자 의도에서. 저는 반복이라는 걸 굉장히 좀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반복되는 느낌을, 그러니까 아까 저도 이제 뭐 형식을 뭐 A, B, A-인데 또 왜 나중에 꼭 A-가 와야 되냐. 이거는 이것도 굉장히 어떻게 모르면 현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으로서 왜 옛날 거를 굳이 답습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게 반복되는 거를 되도록이면은 배제를 해서, 만약에 듣는 사람들이 또 반복에 대한 어떤 지루함을 좀 피할 수 있게, 그렇지만 또 제 리듬은 또 계속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그런 거예요. 예. 자기가 그렇게 하면서 인지되기를 바라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건 이유가 뭐냐. 지루하지 작곡자가 않죠. 실제로 그렇게 해놓고는 그럼 당연히 인지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으니까 인지가 되어진다고. 그런데 그렇게 되지를 않은 이유가 뭐냐. 그게 이제 가장 근본적인 최 선생님 그 작품에 써보자 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뭐 쉽게 얘기하면 지루함을 피하자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청중들이 작품을 들을 때 이제 작곡이라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하나 정말 시간 예술인데, 그러니까 곡을 끝부터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야만 한 작품을 들을 수 있는데, 그러면은 청중의 입장에서 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가는 어떤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반복되어지는 것이 느껴지면은 조금 지루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지루함을 좀 피하고자 그거를 이제 음색적으로 좀 이제 바리에이션을 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 안에 또 작곡가 얘기하는 과정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 수사, 저는 작곡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글 쓰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이 돼요. 글이라고 하는 건, 문학이라고 하는 건 엄청나게 많은
테크닉들이 있잖아요. 수사법들이 같은 걸 표현하더라도 어떤 데는 운영하기도 하고 생기기도 하고 직선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작가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그러한 그 수사적인 이야기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여주고는 싶은데 인지되는 건 싫어. 그렇지만 난 그렇죠. 인지가 안 되면 안 와. 열심히 공부해. 예를 들면. 그렇지만 또 그걸 다 솔직하게 또 안 보여주고 슬쩍만 보여주고 나는 그걸 표현했다고 얘기하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런 애매모호한 태도가 예술가만이 할 수 있는 합법적인 그렇게 이해하시고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애매함에도 불구하고 듣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예술을 즐기는 예술자가 컴퓨터 해주는데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그렇게 없는데 살면서 이 저녁시가 어버이날에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좋은 말씀해 주신 신선생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관심 많이 가져주실 거죠? 자, 그러면 이제 8시부터 음악회가 시작이 되니까 감사합니다. 이만 오늘 감사합니다.